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본사에서 프로덕트 마케팅을 맡고 있는 에이미 크리스나 모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고르는 방법인데요. 혹시 딱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럼 혹시 이 세션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를 보시면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데이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5년도쯤이면은 저희가 지금 사용한 데이터보다 10배는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0%가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기업분들이 창출해낸 데이터인데 DB 엔진이라는 그런 랭킹을 보면 지금 현재 랭킹으로 돼 있는 데이터베이스만으로도 343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아젠다는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저희 그 고객님 넷마블이 어떻게 지금 현재 빅테이블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뭔가요? 아마 저보다 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읽고 쓰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타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안 그리고 스피드가 돼 있느냐, 스케일러비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어드미니스트레이티한 부분을 다 서비스로 보내드리고 그래서 고객분들이 디벨롭먼트에만 진짜 포커스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럼 먼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거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오렌지 색깔 여러 사람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때는 뭐 색깔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모양 아니면은 어떤 맛인지 그런 내용을 저장하겠죠? 기본적으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때 이런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경우에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컬럼에는 내가 인풋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로에는 그 데이터에 대한 상응하는 내용 이걸 적고 릴레이셔널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이 가장 퍼밀리어 하신 저런 테이블 모양을 쓰시고 요새 웹이나 모바일 디벨롭먼트 하는 경우에는 도큐먼트 스토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 히스토리를 보셨을 때 한 1980년대쯤에 SQL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저희 산업에서 많이 어답션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도미넌트 한 테크놀로지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20년간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 이후에 IoT나 웹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딱딱한 스키마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그런 한계성 그런 것 때문에 NoSQL이라는 무브먼트가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나눌 때는 가장 크게 구분짓는 방법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냐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실 때 MySQL, Postgres 이렇게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뭐 프로프라이터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오라클이나 SQL 서버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스탠다드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좋고 뭐 디벨로퍼라고 하시면 SQL 모르는 디벨로퍼가 없을 정도로 기술 인재를 뽑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지만 한계점은 저희 구글에서도 느낀 한계점인데 저희가 원래 MySQL을 사용을 했습니다. 구글 서치나 애드워즈를 할 때 MySQL 사용했는데 그 스케일하면 할수록 스케일할 때 가장 뭐 필요한 방법이 샤딩인데요. 샤딩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샤딩을 매니지하는 코스트가 너무 많았고 또 샤딩을 할 경우에 조인하는 그 테이블 조인하는 게 굉장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성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그런 개발을 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 두 번째는 non-relational database인데 non-relational database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새 wide column이라고 해서 빅테이블 저희가 구글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아니면 카산드라나 key value store, 뭐 몽고DB, 레디스 이런 것도 되게 여러분 많이 아시고 그 다음에 도큐먼트 스토어, 그래프 서치나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그 굉장히 특이한 유즈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개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새로 개발된 많은 데이터베이스 경우에는 스키마가 좀 더 유용해서 딱히 그 SQL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같이 데이터 타입이나 스키마를 그렇게 엄격하게 정하지 않아도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요. 스케일러빌리티 하는데 굉장히 많은 유용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단점은 그렇게 데이터를 쉽게 넣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재활용성이 굉장히 낮다는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재를 뽑는 데에 대해서 각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성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 인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왜 그렇게 유명했나 그렇게 볼 때 가장 뭐 아시는 분은 아시드 컴플라이언스죠. 아시드를 볼 때 이 네 가지 캐릭터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보면 확정하는 가장 특이한 특성인데 처음에는 아토미시티에서 해서 트랜잭션이 먼저 들어가면은 그거는 반드시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 딱 두 가지만 있는 캐릭터고요. 그 이상 뭐 성공할 뻔했다, 실패할 뻔했다 그런 건 저희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굉장히 바이너리적인 그런 특징이고요. 컨시스턴시는 그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룰을 디파인을 했을 때 아니면 스탠다드를 정했을 때 그 룰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그런 성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롤백을 했거나 만약에 뭔가 커밋을 했는데 다시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저희가 트랜잭션이 그런 스탠다드를 따랐기 때문에 롤백이 가능하고 그런 트랜잭션의 룰을 반드시 따르게 하는 그런 캐릭터고요. 아이솔레이션, 이 세 번째는 모든 트랜잭션이 뭐 10개나 100개 트랜잭션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그걸 한꺼번에 프로세스하지 않고 순서대로 해서 내가 어떤 트랜잭션이 먼저 왔는지 항상 순서를 매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고가 뭐 10개만 있는데 100명의 사람이 그걸 사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매를 클릭을 딱 했을 때 모든 100개가 다 팔려버리면 그 회사는 큰일이 나는 거겠죠. 똑같이 은행에서도 만약에 잔고가 제가 100만 원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한 번에 인출을 1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하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솔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구글 데이터베이스는 이따가 저희 데이터베이스 리드인 토바이스가 설명드릴 건데 스패너라는 데이터베이스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 스패너 데이터베이스는 아토믹 클락이라고 원자 클락이 있는데 시계를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시계와 당신의 시계가 어떻게 보면 어느 시계가 맞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내 시계가 5분 늦을 수도 있고 그쪽 시계가 3분 늦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그걸 봤을 때 트랜잭션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그 구글 애드워즈가 여기저기서 비딩을 하고 있을 때 그 1분 30초의 차이가 매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또 개발하게 됐습니다. 듀러빌리티 마지막 특성상으로는 만약에 시스템이 페일이 되더라도 그 트랜잭션은 항상 커밋되는 것으로 실패건 성공이든 딱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캐릭터가 있고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디파이너는 캐릭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가장 큰 예인데 뭐 테이블에서 엑셀실에서 제품 가격, 영업 뭐 이런 식 재고 같은 컬럼을 넣고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하나 넣는데 만약에 컬럼을 하나 더 넣고 싶어요. 내가 제품을 파는데 어디서 팔리는지를 알고 싶다. 그렇게 컬럼을 한 번 넣는 거가 굉장히 비싼 트랜잭션입니다. 이게 그냥 엑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컬럼 하나 집어넣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저희가 로가 한 1 빌리언 로가 있다. 근데 컬럼을 하나 딱 넣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3개월, 뭐 6개월, 어떻게든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왜냐면 그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컬럼을 하나 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비싼 트랜잭션이고요. 그래서 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해서 테이블을 작은 규모로 나눠서 프라이머리 키가 서로 그 작은 테이블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조인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인하는 경우는 굉장히 그것도 비싼 트랜잭션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 데이터 같은 개발이 많이 되었는데 그거는 만약에 세일즈가 내가 42개를 팔았다. 그 재고가 182개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게 typically 일반적으로 이제 B가 팔린다. 그 연관성을 그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나 뭐 NoSQL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그 유즈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을 컬럼을 새로 넣는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웹으로 디벨로퍼를 하는 경우는 이런 JSON 모 타입을 써서 좀 더 애트리뷰트를 넣는 게 더 플렉시블 하게끔, 그래서 이 JSON만 또 따로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NoSQL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데이터베이스 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도 많지만 데이터베이스 타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타입도 있고 키밸류, 도큐먼트, 타임 시리즈, 모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인더스트리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트랜잭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뭐 금융권이나 뭐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 그 내가 클릭했을 때 나오는 그 트랜잭션이 정말 중요한 경우, 그러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쓰는 경우가 많고요. 소셜 미디어를 쓰는 경우에 뭐 나는 트윗 하나를 잊어버려도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는 게 중요하다. 뭐 밀리언 유저가 한꺼번에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NoSQL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많은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잡스럽죠. 300개가 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트라이하고 싶으면 그걸 하드웨어를 또 사서 거기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한 부분,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하드웨어 쪽이나 오퍼레이션 쪽이나 OS 쪽이나 시스템 패치 같은 건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리고 고객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구글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제가 토바이스를 지금 무대에 올릴 텐데요. 그 전에 오늘 가트너에서 매직 쿼드란트라는 그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쁜 뉴스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토바이스 턴썸이 올라오셔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Amy. 안녕하세요, 토비아스입니다. That's the extent of Korean, unfortunately. So we could do this in English or Swedish, I know also. A little bit of Spanish. It's great to be here in Korea. This is my second time in Seoul. Just love the city. Amy helps us with especially food. So we try all food that, I'm not sure if it's all, but most. And it's been absolutely wonderful. I've been here since Monday. So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I wanted to start with just a little bit of mention of why, or what does Google know about databases? Well, it turns out that Google does run a bunch of fairly popular services. So we have, I think, 8 services that have in excess of 1 billion users.
And users tend to come with this thing called data. Right? So you have Google Search, Play Store, and so on. And all of these, we have to figure out a way to manage all of the data. So Google has gone through lots and lots of trial and error, you may say, and obviously research to figure out good ways to manage these very large sets. There we go. So in terms of a little bit of history, when Google started out, a lot of the services ran on MySQL. And I'm sure, how many in here have heard of or used MySQL? A few? I think it would be more. Okay, so it seems like quite a few. One very important thing to know about MySQL is the guy who started it, Monty Vedenius, is Finnish, but he is Swedish-speaking minority Finn. So it's like semi-Swedish, which is where I'm from. So this is a very important. If you leave the conference with anything, you should know that MySQL is really Swedish. Anyways, when you build a large system on a database like MySQL, th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the database runs on one machine. And as we all know, at some point, you get to the limit of what one machine can do, and then you have to start splitting it up. So this timeline kind of shows a lot of learnings that Google went through. And the interesting thing with the Google learnings is also that we published the papers and the information about how we overcame these situations, and also open-sourced solutions to this. So first one here is from 2004 when we created MapReduce and wrote the MapReduce paper. And obviously this created the whole Hadoop ecosystem. After this, so MapReduce basically enables you to process large amounts of data. Another problem that we had is that how do you manage a huge amount of incoming data and processing it super quickly? And that's where Bigtable came into the picture, and we published the Bigtable paper in 2006 for extreme throughput, basically low latency reads and writes and scans for basically any data size. A little bit later, you get into, okay, so now we have large data, we can process it, we can ingest it very, very quickly, find data sets. It turns out that people also want to query the data. And it turns out that MapReduce is somewhat complex, okay, to write MapReduce jobs. So this is where Dremel was created in Google in 2010, and also open sourced into Apache Drill. And Dremel is basically an interactive query system that can run over many types of data sources. And that's also what turned into the Cloud BigQuery service. And in 2012, we released the Spanner paper. So then you have, okay, now we can query large amounts of data. It turns out that consistency that Amy talked about to some degree, or these ACID properties that relational databases have had since basically the 70s, turns out that they are very useful. It turns out that it's super useful if someone inserts a row, like writes data in, for example, Korea, that someone can read that same data just after in, for example, Australia or North America. And really what the problem was with the previous systems, you kind of overcame these scale issues. But one of the problems that was created that Dremel, for example, fixed for analytics was the ability to make it easy to write applications. Right? So NoSQL systems like Bigtable, for example, are super powerful in terms of the throughput that they can achieve and the performance that they can achieve. But it's somewhat complex to do many types of processing on them, especially transactions and querying. And this is where Spanner was created. So Spanner paper was written and released in 2012, and we launched the public service Cloud Spanner in 2017. In terms of just overview of the managed database services that we offer today, we have managed Redis, which is our in-memory offering called Cloud Memory Store. We offer, and which is obviously a key value store, so you could
put that in the non-relational category as well. We offer two other non-relational services. One is Cloud Firestore, which is a document store. It's the next generation of cloud data store. So if you hear Cloud Data Store and Firestore, Firestore is the next generation of data store. It's fully backwards compatible with Data Store, but it adds new capabilities. Actually, it's a little bit funny with the Cloud Firestore name. So we also launched a service very recently called Cloud File Store. So we have both File Store and Firestore. And you can imagine how easy it is for people to misunderstand this. It also specifically turns out a problem in Asia with the File Store and Firestore. We also had a problem, actually today, turns out we're going to publish some new web pages to our website. And we have updates for our services, and one update is for Cloud Firestore, and another update is for Cloud File Store. And we get back from the QA team, why do you have Cloud Firestore twice? So these are two things, completely different content, but even the QA team in the US couldn't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So this is, so I guess we're pretty good at technology and pretty good at databases, but naming things, and we all know naming is the hardest problem in computer science. So data store is another, as you can imagine, problematic, fairly general name. So we went from data store to Firestore. We also offer, as I mentioned, a Cloud Bigtable, which is a public version of the Bigtable service that I mentioned earlier. So this is an extremely high throughput non-relational database. So basically wide column or key value store that you can push any amount of data to and provides both extremely high throughput writes and very low latency reads, including both key lookups and scans. I should say also that these services like Bigtable and Firestore are available globally. So you can create the Bigtable service, Firestore service, memory store, and so on in any data center where Google Cloud exists. In terms of relational services, we offer Cloud SQL, which is basically fully managed MySQL and PostgreSQL. So you don't have to kind of manage the databases, handle things like patching, upgrades, backup restore, and things like this. We also offer Cloud Spanner, as I mentioned, which is our globally distributed, fully scalable relational database. So it gives you the relational database model with tables, joins, aggregates, transactions, but still with no limit to scale. So I can have a Spanner database that's 1 gigabyte, and that one database I could scale to petabytes if I needed to, without having to resort to sharding, without having to resort to the user having to figure out how to write the queries or how to write a MapReduce job, for example. And everyone accessing a Spanner database always sees fully consistent data. Finally, we also have a service that I'm sure you've heard about, which is BigQuery, which is our enterprise data warehouse. So BigQuery is based on the Dremel technology I mentioned earlier, which again enables you to write analytical queries over any size of data. Oh, sorry, I should mention also, we also offer a wide range of third-party services on Google Cloud. So, for example, Managed Redis, Elasticsearch, Microsoft SQL Server, SAP, HANA, and so on. And so how is this possible to build some of these services, especially take Cloud Spanner as an example? You can create a Cloud Spanner instance that literally scales the world. So it exists in North America, in Europe, and in Asia. And someone who connects to this Cloud Spanner instance can literally insert a row in Asia, and as soon as that commit comes back to the user in Asia that's inserting it, at that very moment, someone in North America can see exactly the same value. So you're guaranteed full transactional consistency worldwide. And this is made possible basically by two things. One is the Google network, which is basically unmatched in terms of throughput and latency and coverage around the world. And I'm sure you've heard a bunch of the Google network in the conference. The other thing that enables this technology is TrueTime, which is basically a service or a system that guarantees that we have the same time
across all of our data centers. So any system that asks what time it is can get extremely high accuracy time and will get the same answer independent of if that machine exists in Asia or Europe or North America. So a little bit more about our services. So Cloud Memory Store, again, is fully managed Redis. And we launched the service in beta earlier this year and made it generally available with SLAs in September. We announced it at our cloud conference, next conference in Tokyo. And Memory Store is very, very simple from a usage perspective. You basically get a fully compatible Redis cluster or a Redis service. So if you're used to using Redis, if your apps uses Redis, this basically takes away all of the management overhead of managing Redis and gives you access to the key value store. And hopefully, how many people have used Redis in here? Quite a lot. So typically used for caching in front of other database services. Cloud SQL, so again, fully managed PostgreSQL, fully managed MySQL. Takes away all of this management overhead of managing these databases. And just like the Redis service is completely compatible with these services. So if you use MySQL or PostgreSQL today, you can very easily lift and shift your applications into GCP or Google Cloud and run them exactly the same way, just taking away the administrative burden. So then we have Cloud Firestore. Oh, Amy was supposed to switch the slides. Aha, okay. So now we're on this one. We were on that one. Firestore, so again, a document store, second generation of data store. If you need a data store today, or sorry, a document store today on Google Cloud, data store is generally available, comes with SLAs. Firestore is currently in beta, so it depends a little bit on when you're launching your application if you should go and use Cloud Data Store or Cloud Firestore. If you go with Cloud Data Store, again, once we made Firestore generally available, we will automatically upgrade all customers with no change to their billing, with no change to performance, no change to APIs or anything. The only thing that will literally change when we upgrade to Firestore is that your bill will start saying Firestore instead of Data Store. And what is very interesting with Firestore and Data Store is that it's a completely serverless system. So there is literally no management or no capacity management needed from you. You don't have to say, how big of a system do I need? You just start using it. And the billing model is based on operations. So based on how many reads and how many writes you use, that's basically what you pay for. And you can run any size data on data store. So we have extremely large systems running data store. And you can literally go from tens of operations per second to millions of operations per second for a data store system. There we go. So Cloud Spanner, again, this is our globally distributed relational database. And it has some of the same characteristics as Data Store Firestore. There is no limit to the size of the Spanner database that you can create. So you can start using Spanner for a small database in the gigabytes range. And then as you need more power, you can basically, or handle more data, you can basically just tell the system to add nodes. So we have the concept of nodes in Spanner. And each node can handle 2.5 terabytes of storage. The interesting thing here to mention is that you can add and remove nodes completely online. So let's say I have low load on my system. Maybe I run it with 3 nodes, and I see there's load coming in. And we'll hear from Eugene with Netmarble a little bit later in the talk about how they do this with Cloud Bigtable, which basically can do the same thing. So when I get more load, I can tell the system, now I need 100 nodes. We immediately scale you up to 100 nodes. It can take a couple of minutes. And then you have the power of 100 nodes to process all of this data.
And what's very important to note is that the data isn't stored on the nodes. So we have a remote storage system that the data is stored and partitioned on. So we don't have to copy all of the data around as you scale up and scale down the service. So then you can handle the load, you can process it, and as soon as you don't need the nodes anymore, you can go basically with less power. You just tell the system, now I would like to go back to 3 nodes or 10 nodes or whatever it is. And we immediately scale you down. And so this gives you this completely elastic experience and really paying for what you use. At the end of the day, going to the cloud is generally about one thing, at least primarily, and that is cost. And services like this that enable you to scale up and down elastically when you need the power or when you don't need the power enables you to basically save significant on your workloads. So there is this thing called the CAP theorem. How many people have heard of the CAP theorem? It's somewhat of a dated thing, but it tends to be talked about a lot when you talk about high-scale systems. So the CAP theorem basically says there are 3 things that you may care about. There's availability of your system. Availability basically means you can connect, and it will give you answers when you ask it for something. I want to write, I want to read. There is partition or partition outage tolerance, meaning, hey, what happens if a partition of my system is out? Like, what is the behavior of the system? And then you have consistency, which means when I connect to the system, I see the same data independent of who is connecting. Right? So can 2 people connect at the same time and see the same data? So NoSQL systems, such as Bigtable, for example, if you use Bigtable in a replicated manner, so you have a Bigtable cluster in North America, for example, and a Bigtable cluster somewhere in Asia, there is no guarantee that 2 people connecting to it at the same time will see exactly the same data. Like, there is a delay in between them. The nice thing with this is that, so what happens now? Let's say that the link between the systems is severed, or that there is a data center outage or a regional outage maybe in one of the systems. Then what happens? So with Bigtable, then what happens is if the network cable is severed, both systems are still active. Right? You can still both read and write to both sides. Okay? So this means that in the Bigtable example, we choose availability over consistency. So the system is up, everything is working, but 2 people can see the different things. And you can get lost updates, meaning you can get someone to write one thing here and someone to write exactly the same thing over here, but somewhat differently, like set price 10 here, set price 15 here, and then it gets resolved whenever the system link is up again. Okay? The other choice you can make is to say that, well, no, availability isn't the most important thing, consistency is. And that's the choice that Spanner has made. And it tends to be, for existing systems, that if you choose that consistency is more important, as soon as you do, the more distributed your system is, that further away that your data centers are, the slower it becomes. Okay? So what now happens if you have Spanner and you sever the link? Well, you can read from a system, but you can't write anymore. Okay? We can read and see because we know what has been written. We know that's consistent. But if it's completely severed and there is no majority, then you can only read from the system. And this is where the Google network comes in TrueTime, and the way we build out Spanner, that this is a very, very low chance. And because of the fact that we use time as the synchronization mechanism rather than a semaphore, and rather than locking a central object, so in the other system you have to go and check somehow that the system is consistent. Because of that fact, we have to spend a lot less time on the network, which makes this system viable and fast. So you can use a fully distributed worldwide Spanner database and actually have good performance on that. Is it as fast as Cloud Bigtable, where we don't make the consistency guaranteed? No, of course not. So again, you have a very clear and simple choice there. If what is the most important is super high throughput, so take an example of IoT. Lots of devices sending information. Probably in that example, you're more interested in availability and extremely high performance. So you should use Cloud Bigtable versus something like a game, for example, or rather a banking system. Now you want to make sure that data is absolutely consistent in between them.
And obviously, one single app could use both. Could use Cloud Bigtable for the high performance, high throughput, and Spanner for, again, also high performance, but here we're talking Bigtable is basically single-digit milliseconds. And Spanner is double-digit milliseconds, or more depending on how far away they are. So it could be hundreds of milliseconds also for very, very large-scale systems. But still, we're talking milliseconds. So Cloud Bigtable, already introduced it. So again, our NoSQL database. This picture is an interesting way of just seeing how we handle, what we can do because of the fact that we have this extremely fast remote storage, that we don't store the information on each machine. Instead, we store it separately. And this is what enables you to basically grow and shrink the system very, very quickly. And both Spanner and Bigtable does this. So you can see on the, as an example here on the left side, there's 3 nodes allocated. So right now, the system, you're paying for the 3 nodes, and you're paying for whatever storage you have used in terms of number of gigabytes. And as an example here, we have 4 partitions. And you don't have to manage partitions or anything. This is just for illustrative purposes. So there are 4 partitions. The 3 nodes share this data. Bigtable, we will automatically see that, oh, one node is getting overloaded. It could be because you're getting lots of activity on the keys that is managed by this node. And this, we will automatically rebalance. You can see here as an example that node 1 here on the left is managing both partition 1 and both partition A and B. The system sees that node A is getting too much traffic. So we then automatically rebalance and say, well, hey, node 2, why don't you manage both B and C instead? Because partition A is, is basically getting too much load. So this will happen completely automatically. And again, you don't do any partition management. What you can then do, if now you need more power, you can add nodes. So you can see in the most right example, we added a 4th node. And now each node is using 1 partition. So it does rebalancing automatically, but you will tell the system, hey, please give me more nodes, or please reduce the nodes in order to basically handle the workload that you need. So now Eugene from Netmarble will come and tell us a little bit about how they build their system using Cloud Bigtable and Stackdriver. Thank you very much. 개발자의 모습 아니네요. 네, 안녕하세요. 넷마블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유저 프로파일 서비스, 그 중에서도 저장소로 쓰이고 있는 그 빅테이블에 대해서 좀 어떤 그 개발자 입장에서 잘 쓸 수 있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유저 프로파일 서비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빅테이블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빅테이블을 어떤 클러스터 그리고 어떤 스키마로 구성했는지, 그다음에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오토 스케일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능, 그다음에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빅테이블을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발표가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리네요. 유저 프로파일 서비스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넷마블이 수십 개의 어떤 게임을 지금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게임 유저들의 어떤 그 특성, 그러니까 어떤 유저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프로파일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프로파일링은 여러 부서, 물론 여러 팀이 되겠죠. 여러 팀이고 다양한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분석, 그리고 학습, 그리고 예측 등을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그 표 보이시죠? 네. 어떤 유저의 접속 국가 혹은 어떤 디바이스에서 접속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유저는 신규인지 복귀인지, 그리고 이 유저는 뭐 예를 들어서 며칠 내에 이탈할 것 같다라는 어떤 이탈 예측,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은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유저가 그래서 게임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넷마블 뭐 수십 개의 어떤 게임 중에 이 유저가 어떤 게임들을 했었고 얼마만큼 오랜 시간을 플레이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장르, 그다음에 콘텐츠 선호도, 그리고 이 게임에 얼마만큼의 충성도가 있는지, 이런 프로파일 아이템들을 이쁘게 포장해서 만든 게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서비스는 이런 것들을 API 서비스로 잘 제공해가지고 어떤 그 게임이나 그다음에 플랫폼 쪽에서 개인화에 쓸 수 있도록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 서비스 아키텍처인데요. 크게 보시면 한 5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은 이제 그 유저 프로파일 아이템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 그룹이 되겠고요. 보면은 뭐 게임 쪽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업, 마케팅, 운영이나 또 분석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 그 보라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게임 로그를 기반으로 분석, 그다음에 학습, 예측해서 거의 매일 여러 개의 어떤 그 항목들을 빅쿼리라는 지금 그 분석 스토리지 쪽으로 계속 밀어 넣어주고 있고요. 중간 쪽 그 핑크 맞죠? 핑크 쪽을 보시면은 서빙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유저한테 서빙하는 레이어고, 중간 이제 ETL 레이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오늘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스토리지를 처음에 선택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온프레미스에서 뭐 에어로스파이크라든지 아니면은 HBase, 레디스 이런 어떤 키밸류 스토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GCP로 오다 보니까 결국 그 어떤 스케일 아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존재하더라고요. 결국은 데이터의 어떤 사이즈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부서들도 각각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 언제 얼마만큼 큰 데이터들이 유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스펙을 산정하기도 되게 애매했고, 그리고 사이즈인 어떤 데이터들을 또 최단시간 내에 스토리지 쪽으로 저장을 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는 그 샘플로 한 5-6개의 어떤 그 프로파일 아이템을 보여드렸었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현재 한 30개 좀 이상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확장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떤 유저별 다양한 어떤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확장성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드를 기본 한 3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유저가 급증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떤 그 초과할 경우는 저희가 서비스를 잠깐 또 중단한다거나 이런 그 작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무점검을 통한 어떤 확장성도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게 영구적으로 가는 데이터가 아니고 대부분 하루 단위의 어떤 작업들을 통하기 때문에 거의 유효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건 뭐 하루, 어떤 건 일주일. 그러다 보니 데이터별로 아까 말했던 아이템별이죠. 어떤 그 익스퍼레이션 타임도 설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ETL 할 때 노드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빅테이블의 어떤 그 가장 큰 장점이 실시간으로 노드를 많이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개까지 이렇게 노드를 증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요 밑에 표를 보시면 뭐 예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보면은 뭐 저희가 보통 한번 ETL 할 때 하루 기준으로 한 20-30억 건의 어떤 로우를 ETL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만. 그러다 보니 3개의 노드로 10억 건을 만약에 ETL 한다면은 한 9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계산해봤을 때. 근데 100개 노드로 하면은 한 16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예,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그 빅테이블이라는 걸 선정을 했고, 오토 스케일링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테이블 저희가 클러스터 구성을 3개의 노드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빅테이블 클러스터는 그 데브 버전이 아니면은 일반 프로덕트 버전은 기본 3 노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빅쿼리가 그 US 센트럴에 있기 때문에 리전도 US 센트럴로 잡았고요. 그러니까 노드 하나당 보통 최대 2.5TB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SSD 7.5TB가 저희 클러스터의 기본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 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게 빅테이블 노드를 몇 개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리미트인데요. US 센트럴 같은 경우는 기본 50노드로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확장을 하실 때 100개 이상 아니면 50개 초과로 하실 경우는 그 쿼터 증설할 수 있는 어떤 리퀘스트 그 링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클릭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아마 쿼터를 증설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걸 쿼터를 증설한다고 해서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스키마는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그 유저별 여러 개의 그 프로필 아이템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우측에 보시면 로키 그리고 뭐 컬럼 패밀리는 뭐 프로파일스라고 했는데 사실 저거는 어떤 프로파일 아이템의 카테고리별로 여러 개로 두셔도 되고요. 그다음 밑에는 프로파일 뭐 1, 2 해가지고 여러 개를 저장하실 수 있고 스키마를 보시면은 로키는 저희가 그 플레이어 아이디라는 걸 앞에 뒀어요. 이제 그 다큐멘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로키가 핫키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잘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한쪽 노드로 이렇게 몰린다거나 해서 성능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아이디는 저희가 그 해시된 값이기 때문에 일단 잘 그 분배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게임 코드를 뭐 뒤에 붙여서 어떤 그 게임별 어떤 유저의 로키를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컬럼 퀄리파이어라고 지금 그 빅테이블에서는 셀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있어요. 실질로 저장되는 저 PF1 그 하나를 셀이라고 하는데 그 퀄리파이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것도 어떤 길이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ETL을 할 때 어떤 그 퀄리파이어에 대한 그 룰을 메타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임 스탬프가 있는데 보통 디폴트는 빅테이블에 입력되는 그 시간 마이크로 세컨드가 저장이 돼요 자동적으로. 저희는 그 아까 말했던 그 TTL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커스텀 타임 스탬프를 입력을 하고 있어요 ETL이라는 부분에. 이 데이터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그 시간에 맞는 타임 스탬프를 넣어가지고 적용을 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밑에 있는 그 팔레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GC. 빅테이블은 어떤 그 타임 스탬프가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삭제되진 않아요. 삭제를 하려면은 그 가비지 컬렉션을 설정을 해야만 그 타임 스탬프 이후 데이터가 삭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 설정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계속 커질 거고 이제 한마디로 비용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오토 스케일링 부분입니다. 구글 다큐멘트에는 그 스택 드라이버 모니터링 API를 통한 그 스케일러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우측에 보이는 부분이 제가 그 코드를 잠깐 첨부를 했는데 보시면은 스택 드라이버 API 중에 CPU 로드라는 어떤 항목 저 아래쪽 그 박스죠. 그걸 체크해서 우측 그 빨간색 박스를 보면은 어느 정도의 로드가 걸렸을 때 일정량의 클러스터를 그 노드를 증가시켜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또 그 이해가 됐을 때는 또 얼마만큼 빼고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서서히 증감하는 어떤 워크로드에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뭐 데이터들이 서서히 유입된다거나 아니면 서서히 이렇게 리퀘스트되는 부분은 괜찮은데, 이 배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틀 한 번 돌면은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한 방에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구조라 제가 처음에 한번 그 적용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라이트 그 에러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케일 아웃되는 그 어떤 속도보다 로드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커요. 그래서 다 실패 떨어지고 결국은 뭐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안해낸 게 이거는 아무래도 그 ETL 프로세스에는 맞지 않는 스케일링이구나 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결국 시간당, 그러니까 뭐 물론 시간이 아니고 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그 ETL 되는 처리 사이즈의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작업은 뭐 한 50개의 노드에서 돌면은 효율적일 것 같다, 아니면 뭐 20개면 충분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그 사이즈 베이스로 판단이 가능할 거잖아요. 물론 여러 번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ETL 어떤 메타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ETL 작업마다 사이즈 베이스로 노드를 할당하겠습니다. 얘는 뭐 5개 노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ETL 시작 전에 저희가 그 스케일러라고 하는 API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쪽에 이만큼의 노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ETL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ETL 작업이 완료되면은 확장된 만큼을 다시 빼는 형태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구성했고요. 뭐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게 스케일을 뭐 3개에서 100개로 확장했을 때 어떤 성능상의 이슈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 토비아스가 설명했던 그 밑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그 빅테이블의 콜로서스의 그 스토리지가 사실 그 부분을 완화를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콜로서스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노드에는 그 파일에 있는 포인터만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분산됐을 때 걔네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물론 일어나겠지만 그것들이 어떤 그 성능을 뭐 끼칠 만한 이슈를 만들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뭐 저희도 실시간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봤지만 사실 성능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ETL 시작 전에 어떤 필요한 노드 수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늘리면 안 되겠죠, 물론. 그 프로젝트에 어떤 그 지금 할당되어 있는 쿼터만큼만 증가를 시켜야 되고요. 초과됐을 때는 물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할 때도 사용한 노드 수만큼 축소를 해야 되는데 결국 어떤 기본 노드, 본인이 설정해 놓은 기본 그 클러스 노드 수만큼 일단 보장한 상태에서 축소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오토 스케일링 관련된 저희 쪽에서 만든 아키텍처인데요. 저 숫자 보이시나요? 1번은 저희가 어떤 그 ETL 작업을 할 때 저희가 만드는 데이터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만드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언제 저희한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빅쿼리를 통해서 어떤 ETL 센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데이터 집계라든지 예측이 다 완료되면은 ETL 센서 쪽으로 이제 완료된 어떤 내역을 올려주면은 저희 쪽 스케줄러가 그걸 잘 캐치를 해서 저기 뭐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 API 쪽에 이 ETL 작업이 얼마만큼의 노드를 필요로 하는지를 이제 가져와서 그 부분을 스케일러 쪽으로 찌릅니다. 찌르면은 그 스케일러는 빅테이블 API를 통해서 노드 증설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요. 증설이 완료되면 이제 ETL을 시작하고 저희는 이제 그 ETL을 데이터 플로우를 쓰는데 저희 데이터 플로우도 한 1000개까지 돌려봤어요.
했더니 빅테이블이 거의 그냥 가더라고요. 아주. 물론 서비스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ETL이 빅테이블 쪽으로 데이터를 계속 로드를 하고 완료되면은 스케줄러 쪽에서는 그걸 판단해서 다시 증가시킨 만큼 감소할 수 있는 API로 호출해서 노드를 원위치로 돌리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성능 및 개선점인데요. 왼쪽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우측을 보시면은 4개의 그래프가 보일 거예요. 이건 스택 드라이버 그 모니터링에서 GUI에서 본 건데 빨간색으로 지금 체크되어 있는 좌측 상단 보시면은 노드가 100개를 찔렀죠. 그 다음 떨어져서 한 50개, 뭐 40개, 그 다음 좀 있다가 또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또 100개 쭉 가고 그 다음에 없는 구간도 되게 많아요. 저 말은 하루 그 24시간을 기준으로 사실 데이터가 계속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노드를 아마도 어떤 ETL이 없을 때는 그냥 평균 그 디폴트 클러스터로 가는 게 저희한테는 이득이잖아요. 비용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만 노드를 그만큼 증설하는 부분인데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스토리지 그 어떤 유틸라이제이션 쪽인 것 같아요. 보면은 노드 수에 이제 상대적으로 100노드일 때는 그만큼 덜 쓰고, 그러니까 100노드로 증가할 때는 2.5 곱하기 100만큼의 스토리지 사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 빅테이블의 그 CPU 사용률인데요. 첫 번째 100노드를 했을 때 보면은 뭐 CPU 사용률이 한 20% 정도로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100노드일 때는 거의 100%까지 지금 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어떤 그 빅테이블 노드 개수를 잘못 산정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포인트라고 제가 예제로 넣어드린 거고요. 사실 제일 효율적인 부분은 우측 그 빨간색 그 세 번째 저기 100% 피크 친 부분, 이때가 아마 제일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래에 보면은 이 초당 처리량이에요. 초당 처리량인데 아까 말했던 제가 개선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보시다시피 되게 거의 업자의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CPU 100%까지 올라간 부분은 초당 120만 건을 처리한 그래프입니다. 초당 120만이니까 이걸 100으로 나누면은 노드당 한 12,000개 정도를 초당 로우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성능이죠. 아까 그 구글 다큐멘터리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이거 마지막 해도 되죠? 빨리 하겠습니다. 요약할게요. 핫키가 생기지 않도록 로우키를 잘 설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초기 클러스터 구성할 때는 쓰기보다는 읽기에 맞춰서 초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쓰기 워크로드에 따라서 노드를 확장 축소하는 부분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 사이즈에 따라서 과금이 발생하므로 그 가비지 컬렉션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사실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빅테이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커넥터라고 하죠. API 서버에서 뭐 만들어서 연결하는 이 커넥터에 초기 연결 시 응답 속도가 좀 많이 튀어요. 한 20회 정도로 튀기 때문에 매번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초기 연결할 때는 가급적이면 연결 풀을 구성해가지고 재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